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은 뉴욕도 두바이도 아닙니다. 길이 80km 남짓, 가장 좁은 곳은 폭 8km도 채 되지 않는 작은 땅입니다. 하지만 이 길 하나가 막히면 세계 물류가 흔들리게 되죠. 미국도 중국도 100년 넘게 이 땅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가 실패하고 2만 명 넘게 목숨을 잃은 곳. 미국이 나라 하나의 독립을 거들면서까지 손에 넣은 곳. 그리고 지금도 워싱턴과 베이징이 조용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곳. 바로 파나마 운하 이야기입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파나마는 그저 작은 중미의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인구도 500만 명이 채 되지 않고 국토 면적도 한반도의 3분의 1이 조금 넘는 수준이죠. 그런데 이 나라를 가로지르는 80km 남짓 물길 하나가 지금까지도 세계 각국 정상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이 운하를 지나는 배는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몇 퍼센트 남짓에 불과합니다. 숫자로만 보자면 그리 크지 않아 보이죠. 하지만 이 몇 퍼센트가 막히는 순간 대서양과 태평양을 오가는 배들은 남미 최남단을 빙 돌아 몇 주씩 더 걸리는 우회로를 택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미국은 100여 년 전 한 나라의 독립을 거들면서까지 이 땅을 손에 넣었고, 그 땅을 돌려준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다시 이 운하를 두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 넘는 세월 동안 이 좁은 땅을 둘러싼 주인은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프랑스의 민간 기업에서 미국이라는 국가로, 다시 파나마라는 작은 나라로, 그리고 지금은 그 파나마의 항구 운영권을 두고 또 다른 두 강대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왜 강대국들은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좁은 물길 하나에 이토록 집착하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한 프랑스인의 실패담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1869년 이집트에서 수에즈 운하가 개통됩니다. 지중해와 홍해를 이어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백기를 몇 주씩이나 단축시킨 이 대공사를 이끈 사람이 프랑스의 외교관이자 사업가 페르디낭 드 레셉스였습니다. 이 운하 하나로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죠. 1881년 그는 파나마 지협에도 수에즈와 같은 방식의 간문이 없는 해수면식 운하를 건설하겠다고 나섭니다. 수에즈에서 통했던 방식을 그대로 되풀이하겠다는 발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파나마는 이집트가 아니었죠. 평탄하고 건조한 사막 대신 파나마에는 험준한 산악지대와 밀림, 그리고 걸핏하면 범람하는 차그레스 강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대륙의 분수령을 가로지르는 쿨레브라 구간에서는 파도 산비탈이 무너져 내리는 산사태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 치명적인 적도 있었죠.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모기였습니다. 황열병과 말라리아가 공사 현장을 휩쓸었고, 이 병이 모기를 통해 옮는다는 사실조차 당시에는 알려져 있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역을 강화한다면서 취한 조치들이 정작 모기가 알을 낳기 좋은 고인물을 곳곳에 늘려놓는 역효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1889년 드 레셉스의 회사는 파산합니다. 이 실패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도 약 2만 2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죠. 수에즈의 영웅은 파나마에서는 실패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파나마 운하와 수에즈 운하가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운하는 이름도 비슷하고 시기도 가까워서 사람들이 자주 헷갈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 역할은 완전히 다르죠. 수에즈 운하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길로 지중해와 홍해 사이에 간문 없이 뚫린 해수면식 운하입니다. 반면 파나마 운하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길로 산악지형 때문에 배를 물 위로 끌어올렸다 내리는 간문식 운하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는 유럽과 아시아의 지름길,
다른 하나는 남북 아메리카를 가로지르는 지름길인 셈입니다. 프랑스가 물러난 자리에 미국이 눈독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이 실패의 원인이 공사 기술이 아니라 질병 관리에 있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의사 윌리엄 고거스가 이끈 방역 작업은 늪지를 배수하고 건물마다 모기장을 치고 정기적으로 소독하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였습니다. 당시 상당수 미국 기술자들조차 이런 방역 활동에 회의적이었지만 고거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방역 사업에만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결과 미국의 공사 기간 동안 사망자는 프랑스 때보다 훨씬 적은 약 5,600명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동시에 미국의 기술진은 프랑스가 고집했던 해수면식 설계를 포기합니다. 대신 인공 호수를 만들어 배를 물 위로 끌어올린 뒤 관문을 통해 다시 내려주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이 결정 덕분에 산맥을 통째로 깎아내는 대신 훨씬 적은 양의 흙만 파내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대륙의 분수령을 가로지르는 쿨레브라 구간의 굴착은 여전히 최대의 난관이었습니다. 여기서만 산사태가 수십 차례 발생했고 한 번은 이미 파낸 구간이 통째로 다시 메워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이 땅을 손에 넣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파나마 지협은 콜롬비아의 영토였습니다. 미국은 콜롬비아 정부와 운하 건설권 협상을 벌였지만 콜롬비아 의회는 1903년 8월 이 조건이 자국의 주권을 침해한다며 거부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프랑스 투자자 출신의 한 인물 필리프 비노바리아가 등장합니다. 프랑스 회사의 자산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자 그는 파나마의 독립 세력과 손을 잡고 워싱턴을 오가며 파나마의 독립을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1903년 11월 3일 파나마는 콜롬비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합니다. 미국 해군의 군함이 이미 인근 해상에 도착해 있었고 콜롬비아 군대는 밀림을 뚫고 진압군을 보내는데 실패하게 되죠. 훗날 이 사건을 두고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 훨씬 이후의 한 발언은 두고두고 회자됩니다. 그는 자신이 의회가 논쟁하는 동안 운하도 논쟁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국은 사흘 만에 새 정부를 승인해줬고 그로부터 보름도 지나지 않은 11월 18일 비노바리아는 파나마의 전권대사 자격으로 워싱턴에서 조약에 서명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정작 이 조약에 서명한 그가 파나마 사람이 아니라 프랑스인이었다는 사실이죠. 심지어 그는 조약 서명 당시 파나마 땅을 밟아본 지도 오래된 상태였습니다. 이 조약으로 미국은 폭 16km에 달하는 운하지대에 대해 사실상 영구적인 주권을 확보했고 그 대가로 신생국 파나마의 독립을 보장하고 일정 금액을 지원하기로 합니다. 훗날 콜롬비아와의 관계가 틀어지자 미국은 1921년 배상금이라는 명목으로 2,500만 달러를 추가로 지불하면서 관계를 봉합하기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배상금 지급 협정이 미국 상원을 통과한 것은 콜롬비아 유전지대에 대한 미국 석유회사들의 이권 확보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1904년 공사가 시작되고 1914년 마침내 파나마 운하가 개통됩니다. 이 대공사에는 자메이카를 비롯한 카리브해 각지에서 건너온 수만 명의 흑인 노동자들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들은 미국인 관리자, 기술자들과는 임금 체계 자체가 분리된 이른바 실버롤이라는 등급으로 분류되었고 흑인 노동자들이 속한 골드롤보다 훨씬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를 감수해야 했죠. 모든 곳에 돈과 권력의 힘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운하가 완공된 정확한 시점도 공교로웠습니다. 1914년 8월 유럽에서는 1차 세계대전이 막 발발한 상황이었고 세계의 관심은 온통 그쪽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세기의 공사라 불릴 만한 이 운하의 완공이 정작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크게 장식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했죠. 미국이 운하를 손에 넣은 방식은
이후 수십 년간 파나마 내부에서 계속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자기 나라 한가운데를 가로지른 땅에서 정작 자국민은 아무런 권한을 갖지 못한다는 불만이 계속해서 쌓여갔습니다. 운하지대 안에서는 미국 화폐인 달러가 쓰였고 미국 법이 적용되었으며 심지어 미국인 학교와 미국인 전용 상점까지 따로 운영되었습니다. 파나마 한가운데 작은 미국 하나가 들어앉아 있는 셈이었죠. 이런 불만은 여러 차례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1964년 학생들의 시위가 위혈 사태로 번지면서 이 갈등은 정점에 이릅니다. 파나마 학생들이 운하지대 안에 자국 국기를 꽂으려던 시도가 충돌로 번졌고 이 사흘간의 위혈 사태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파나마는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일시적으로 단절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1977년 9월 7일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과 파나마의 군사 지도자인 오마르 토리오스가 워싱턴에서 새로운 조약, 이른바 토리오스 카터 조약에 서명합니다. 이 조약이 나오기까지는 10년이 넘는 지루한 협상이 필요했습니다. 1967년 두 나라는 이미 한 차례 새로운 조약안에 합의했지만 파나마 내부의 반대 여론과 미국 의회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서명조차 하지 못한 채 무산된 적이 있었죠. 카터 대통령 스스로도 이 조약을 지지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의 다수가 운하를 계속 미국이 갖고 있어야 한다고 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카터는 이 조약이 라틴 아메리카와의 관계를 바로잡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밀어붙였습니다. 이 조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운하의 통제권을 1999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파나마에 넘기겠다는 조약이었고, 다른 하나는 운하의 영구 중립을 보장하는 새로운 조약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첫 번째 조약에는 만료 시점이 있지만 중립조약에는 만료 시점이 없다는 것이죠. 이 중립조약에 따라 미국은 운하의 중립이 위협받는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지키기 위해서 개입할 권리를 지금도 법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89년 미국이 파나마를 침공했을 때도 이 조약이 근거 중에 하나로 거론되었습니다. 파나마에서는 1977년 10월 이 조약에 대한 국민 투표가 실시되었고 67%가 넘는 찬성으로 통과됩니다. 그리고 1999년 12월 31일 예정대로 운하는 파나마에 완전히 반환됩니다. 미국이 이 땅을 손에 넣은 지 정확히 96년 만이었죠. 운하가 세계 무역에 미친 영향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것은 정작 바다가 아니라 배 자체를 바꿔놨다는 사실입니다. 운하의 관문을 통과하려면 배의 길이와 폭, 깊이가 일정 규격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이 규격에 맞춰 설계된 배를 파나맥스라고 부릅니다. 한동안 전세계 조선업계는 이 파나맥스 규격에 맞춰 배를 설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운하 하나의 폭이 전세계 화물선의 표준 크기를 사실상 정해버린 셈이죠. 2016년 파나마는 기존 관문 옆에 훨씬 더 큰 새 관문을 추가로 완공합니다. 99억 달러가 투입된 이 확장 공사로 한 번에 실을 수 있는 컨테이너의 수는 기존의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 확장된 규격에 맞춘 배는 신파나맥스라고 불립니다. 이제 조선사들은 기존의 좁은 규격 대신 이 새로운 규격에 맞춰 배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운하에는 규격 말고도 또 다른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파나마 운하는 바닷물이 아니라 갇힌 담수호, 같은 호수의 물을 이용해 배를 관문 위아래로 오르내리게 하는 방식입니다. 배 한 척이 지날 때마다 이 호수의 민물이 상당량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호수의 물은 전적으로 빗물에 의존하죠. 2023년 파나마는 기록적인 가뭄을 겪습니다. 같은 호수의 수위가 낮아지자
운하 당국은 하루 통과 가능한 선박 수를 평소 36척 안팎에서 절반 가까운 수준까지 줄여야만 했습니다. 배들은 운하 입구에서 3주가 넘게 대기해야 했고 한때 대기 중인 선박이 150척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일부 대형 선박들은 규정을 맞추기 위해 실어온 화물의 상당량을 미리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또 일부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전체 화물의 40% 가까이를 덜어내야 통과 허가를 받을 수 있었죠. 비가 오지 않으면 배가 다니질 못하는 운하. 당연히 늘 열려 있을 것 같았던 이 물길이 날씨 하나에 이토록 취약하다는 것을 전 세계가 새삼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가뭄이 실제 물류 현장에 미친 영향은 숫자로도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한 물류업계 분석에 따르면 이 시기 아시아와 미국을 오가던 물동량 가운데 약 5분의 1이 파나마 운하 대신 다른 항로로 우회했고 이 여파로 관련 항로의 운임은 15% 가까이 뛰어올랐습니다. 평소라면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가장 짧고 값싼 지름길이었던 이 물길이 잠깐 사이에 가장 비싸고 불확실한 구간으로 뒤바뀌어버린 것이죠. 배 한 척이 이 운하를 통과하는 데 드는 통행료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큰 배의 경우 한 번 통과에 100만 달러가 넘는 통행료를 내야 하죠. 그럼에도 수만 킬로미터를 돌아가는 것보다는 여전히 이쪽이 훨씬 이득입니다. 실제로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배는 남미 최남단인 케이프온을 돌아가면 약 22,000km를 항해해야 하지만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면 이 거리가 8,000km 남짓으로 줄어듭니다. 거리로는 3분의 2 가까이가 단축되는 셈이고 그만큼 기름값과 항해 일수도 크게 줄어들죠. 이 계산 하나만 봐도 왜 전 세계 해운사들이 높은 통행료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좁은 물길을 포기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듬해 우기가 돌아오면서 같은 호수의 수위는 서서히 회복되었고 2024년 말에는 통항량도 평시 수준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파나마 운하 당국에 뚜렷한 숙제를 남겼습니다. 기후 변화로 이런 가뭄이 앞으로 더 잦아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운하 당국은 새로운 담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999년 파나마로 돌아간 이 운하는 이후 20여 년간 비교적 조용히 운영되어 왔습니다. 사실 이 조용함 자체가 이례적이었습니다. 냉전 시기 내내 이 운하는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였고 파나마 지대 안에는 남미 전역을 관할하는 미군 사령부가 주둔해 있었습니다. 1989년 미국의 파나마 침공 역시 이 운하의 안정적인 관리라는 명분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역사를 생각하면 1999년 반환 이후의 20년은 오히려 상당히 평온한 시기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이 평온함이 갑자기 깨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파나마 운하를 둘러싼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처음 문제 삼은 것은 중국이 아니라 통행료였습니다. 미국 선박들이 이 운하를 지날 때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내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운하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파나마의 대통령 호세 라울 몰리오는 곧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파나마 운하의 1제곱미터도 전부 파나마의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권과 독립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이 발언은 파나마 국내에서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운하는 스스로의 표현대로 피와 땀, 눈물을 치르고 되찾은 나라의 자존심과 같은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이번에는 논점을 바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되찾아올 것이다. 여기서 정확히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운하 그 자체, 즉 관문과 운영을 담당하는 곳은 파나마 운하청이라는 파나마 정부기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운하 자체가 아니라 운하 양쪽 끝에 있는 발보아 항과 크리스토발 항, 이 두 항구의 운영권을 두고 벌어진 논쟁이었습니다. 이 두 항구는 1997년부터 홍콩에 본사를 둔 기업 CK 허치슨이 운영해왔습니다. 파나마 운하를 오가는 물동량 가운데 미국 관련 화물의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미국 컨테이너 무역량의 상당 부분이 이 운하를 거쳐갑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 운하가 단순한 남의 나라 시설이 아니라 자국 경제와도 직결된 인프라로 여겨지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물리노 대통령은 이 발언에 대해서도 곧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이 세상 어떤 나라도 우리 운하의 운영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는 중국을 특정에 거론하며 어떤 나라의 간섭도 없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동시에 물리노 정부는 실질적인 조치도 취했습니다. 미국의 우려를 감안해 2017년 체결했던 중국의 1대1로 참여 양해각서를 갱신하지 않기로 했고, 이 협정 자체를 조기에 종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주권 문제에서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면서도 중국과의 느슨한 협력 관계는 정리하겠다는 절묘한 줄타기였던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파나마 운하를 가져오겠다고 함으로써 파나마와 중국의 관계를 끊어놓는 전략적 판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발언 이후 상황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2025년 3월 CK 허치슨은 미국의 자산운용사 블랙락이 이끄는 컨소시엄에 발보아 항과 크리스토발 항을 포함한 전 세계 43개 항구 지분을 228억 달러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반독점 심사를 이유로 이 거래에 제동을 걸었고, 중국 국영기업 코스코가 지분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며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 거래를 두고 미국의 압박에 의한 것이라며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죠. 이 매각 협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사이인 3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미국 의회 연설에서 이 거래를 가리켜 자신의 행정부가 파나마 운하를 되찾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물리노 대통령은 곧바로 이 발언에 다시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트럼프가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이 매각은 미국 정부와의 협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민간 기업들 사이의 상업적 거래일 뿐이라고 선을 그은 것입니다. 같은 시기 파나마 감사원은 CK 허치슨의 항구 운영 계약을 감사한 결과 이 계약이 파나마에 불리하게 체결되어 약 13억 달러의 손실을 냈다는 결론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파나마 대법원은 CK 허치슨의 항구 운영 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 판결이 부당하다며 관련 기업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사안에는 세 나라의 셈법이 동시에 얽혀있는 셈입니다. 미국은 통행료와 안보라는 두 가지 명분으로 이 운하의 영향력을 되찾으려 하고 있고, 중국은 민간기업의 정상적인 상업활동이라는 논리로 자국기업의 이해관계를 지키려 하고 있으며, 파나마는 그 사이에서 주권을 지키면서도 실리를 챙기려는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움직이고 있는 현재 진행형 사안입니다. 블랙락 컨소시엄으로의 매각이 실제로 완료될지, 중국 측 지분 참여가 이루어질지 앞으로도 여러 차례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몇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됩니다. 블랙락 컨소시엄이 코스코 없이 단독으로 인수를 마무리 짓는 경우, 코스코가 일부 지분을 확보한 채 절충된 형태로 거래가 마무리되는 경우, 혹은 협상 자체가 깨지면서 CK 허치슨이 당분간 항구 운영을 계속 이어가는 경우까지 가능성은 여러 갈래로 열려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협상 하나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와 중국 최대 국영해운사, 그리고 두 초강대국 정부까지 얽혀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좁은 항구 두 곳이 가진 상징적 무게를 보여준다는 점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어느 쪽의 주장이 옳은지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파나마 입장에서 이 상황이 매우 곤혹스러운 처지라는 점은 확실히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세기 전에는 미국과 콜롬비아 사이에서, 지금은 다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작 파나마 스스로는 강대국들의 셈법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양새이기 때문입니다. 100여 년 전 미국이 이 땅의 독립을 도우면서까지 손에 넣었던 바로 그 전략적 가치가 지금도 여전히 강대국들의 셈법 속에 살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파나마 운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좁은 길을 누가 쥐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역사가 움직여 왔습니다. 프랑스는 이 길을 뚫으려다 실패했고, 미국은 한나라의 독립을 거들면서까지 이 길을 손에 넣었습니다. 파나마는 반세기 넘는 요구 끝에 이 길을 되찾았고,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이 길의 양쪽 끝에 있는 항구를 두고 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과정에서 정작 물길 자체의 모습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뀐 것은 언제나 그 물길을 둘러싼 주인들과 그 주인들이 가진 힘의 크기였을 뿐입니다. 이 운하가 세계 물동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몇 퍼센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몇 퍼센트가 막히면 배들은 남미 대륙을 통째로 돌아가야 하고 물류 비용은 치솟게 되겠죠. 좁을수록, 대체하기가 어려울수록 그 길이 가진 권력은 오히려 더 커지는 셈입니다. 에너지가 흐르는 길이 권력이 되고 무역이 지나가는 길이 권력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대1로 편에서 우리는 대륙을 가로지르는 철도와 항구가 권력이 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크라이나 편에서는 바다 밑을 지나는 가스관과 그 자리를 메운 LNG 항로가 권력이 되는 모습을 지켜봤죠. 파나마 운하는 이 이야기들에서 가장 오래된 원형입니다. 100여 년 전에도 지금도 전 세계는 결국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세계가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목을 과연 누가 쥐고 있는가? 다만 그 방법은 시대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100여 년 전 강대국은 이 길목을 총과 군함으로 지켰습니다. 해군을 보내고 독립을 거들고 조약에 서명하게 만들었죠. 오늘날의 강대국은 같은 길목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다룹니다. 항구의 지분을 사들이고 자산운용사와 협상하고 법원의 판결을 주시합니다. 방법은 완전히 달라졌지만 세계의 길목을 차지하려는 경쟁 자체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돈 역시 결국 지나갈 길이 있어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쥔 자가 결국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폭 8km, 길이 80km의 이 좁은 물길 하나가 100년이 넘도록 세계 무역의 목줄로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운하는 그저 물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세계 무역의 숨통을 쥐고 있는가를 결정하는 또 다른 이름의 권력입니다. 지도 위에 가늘게 이어진 이 80km의 물길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이 좁은 땅 하나를 두고 한 나라는 독립했고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100년이 넘도록 강대국들의 셈법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 이번 이야기가 알려주는 답은 이것입니다. 세계 무역이 지나가는 길을 쥔 자가 결국 그 무역의 방향 역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아무리 좁다고 해도 그 길 하나를 둘러싼 힘의 크기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돈과 권력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